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 당시 수요일에 다음 토요일 앞두고 29일에 있을 민주당 전대에서 대표단 지도부 어떻게 뽑힐 것인가 예상을 질문을 했었는데 두 분 다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최진봉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선거 전이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뿐이고 장 소장은 이제 어대낙 확실히 얘기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과가 되게 예상한 대로 나왔지만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든가 또 당 대표 말고도 5명의 최고위원 뽑았었죠. 얘기할 거리가 있다면 좀 먼저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이낙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결과가 나왔고요. 좀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김부겸 후보가 네. 대의원 빼고 나머지 이제 부분에서 이렇게 별로 표를 못 얻었다는 권리당원 여론조사 이런 데서. 약간 그거는 이제 원래 예상보다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예상은 그래도 김부겸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붙어서 보통 본인도 30% 정도 이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뛰었었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아서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장으로 처음 수원시장이 거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자체의 어떤 입장이나 내용들 또는 주장들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 더구나 중심으로 분권을 강조했던 분위기도 맞물렸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엄태영 시장이 들어간 거 그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 역시 이제 친문 3분, 5명 중에 3분이 이제 친문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런 부분도 친문 체제가 어느 정도 또 작동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이번 그 최고위원 선거나 대표 선거에서는 친문의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이 그래도 60% 이상을 얻었다는 점은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물론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은 그 이낙연 당시 후보의 압도적인 1위를 그때 지적을 했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약간 수치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한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60% 정도로 당대표 된 것은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대세론이 강했고 대선 후보를 좀 확실하게 밀어주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부겸, 박주민, 집권여당의 당대표의 감? 아직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이라면 나중에 기회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은 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당대표를 확실하게 좀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죠.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은 득표수를 얻고 이 집권여당 안에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의원이라든지 권리당원 분들이 김부겸은 아직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요? 네, 결국에는 그래, 김부겸의 생명력은 우리 당이 영남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국한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우리의 얼굴 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0%가 넘게 나왔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합니다. 대중성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결국에는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서울시장에 후보로 좀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되게 예상했던 결과는 나왔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일주일 뒤 지난 다음에 집중 좀 지적해 줬습니다. 이제 이낙연 신임 대표 어쨌든 간에 당을 새로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도 있고, 여당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데, 당장은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를 이끄는 야당과의 관계입니다. 김정인 위원장과의 관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 일단 90도 인사하는 모습들이 언론의 카메라에 많이 잡혔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과의 관계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본다. 협치와 질문하자마자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하시네요. 네, 협치와 그 야당을 대우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그날로 끝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정기국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있고요. 예산안 처리해야 되고요. 내년에 4월 7일 날 보궐선거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이란 말은 뭐 국가를 위해서라든가 뭘 위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서로의 협치가. 매끄러운 관계는 아닐까 이런 얘기죠. 협치가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법부터 부딪힐 거라고 봐요.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공수처법 우리가 밀어붙여야 돼.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야당이 2명을 추천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 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민생을 먼저 하겠다는 분위기도 좀 있던데요. 그거는요, 어차피 그냥 민주당이 하면 돼요.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야당의 협조가 뭐가 필요합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급하겠어라고 결정하면 끝이지. 야당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당에 있는 친문 세력도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내년 선거 때까지 본인들의 수건 사업들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협치나 분위기 좋은 것은 어제 하루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루 인사는 근데 그치도 하고 아주 뭐 비판적으로 지적하네요. 장 수장이 아마 물어보시기 전부터 아마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것 제가 같고요. 질문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요. 예. 부정적이라고.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 소장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낙연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90도로 인사한 것도 어찌 보면 야당을 대우하고 아무튼 협상의 대상자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협치라고 하는 게 반드시 모든 거를 다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 협치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협치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가 최대한 같이 논의해보고 마지막 가서 결론에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표결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부동산 3법처럼 뭐 불가피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여당이 일정 부분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줄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대화하는 모습을 계속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이지 않든 국민들이 볼 때 협치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치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여야 합의한 내용만 가지고 통과하는 걸 협치라고 저는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보고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거 자체도 국민들한테 협치의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때운 상임위 재논의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우여곡절을 또 반복할 겨를이 없다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거는 물론 뭐 처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됐죠.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걸 본인들이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절차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상임위원회를 다시 또 정치적인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걸 다시 하려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그때 논란이 되는 게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또 논란이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또 그럼 몇 개월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럼 다른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데 재구성은 가능하지만은 옛날처럼 협상은 반복하지 않겠다 제가 그 볼 얘기인가요?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재구성은 가능하다. 뭐 예컨대 뭐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다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얽히게 되면 다른 국회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야당도 지금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싶으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이낙연 대표도 아마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는 순간 국회가 또 스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협상 정도만 밀당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재배정, 재구성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네요. 협상도 없고 재구성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여야가 협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협치의 매개인 그것도 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네요. 네. 네, 통합당 이름이 국민의힘으로 새롭게 교체가 됐는데요. 장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국이라는 네. 당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잘 된 것 같으신지요? 저는 당자를 안 쓴 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당 이것은 좀 진보해 보이거든요. 힘을 당으로 바꿨으면 다른 당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는 어쨌든 시민단체가 쓸만한 그런 이름을 갖고 온 것은
잘했다라는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처음이니까 조롱도 나오고 비아냥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당명이야라고 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입에 익으면은요 국민의힘은 오늘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국민을 뒤에 두는 그러한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잘 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간판을 바꿨잖아요. 간판을 바꿨는데 4월 총선 때 망한 음식점 간판만 바꾼다고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주방장도 바꾸고 맛있는 메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새로운 대선 주자도 발굴을 하고 정강 정책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당의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만들어서 진짜 정강 정책대로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선 후보들, 차기 지도자들을 키워야 당이 한 단계 더 미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씨는 뭐 같은 식당 하던 사람들이 뭐 그대로 다시 바꿔서 해서 잘하던데요, 보니까. 그건 워낙 식당 실력이 보면은. 있잖아요. 실력도 있고 워낙 이제 맛있게 음식을 만드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당 이제 한국의 힘 같은 경우 헷갈리네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확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 국민의힘. 뭐 아직 보니까는 우리 아직도- 국민의힘은 하면은 당뿐만 아니라 국민을 빌리는 힘으로 잘 쓰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네요. 한번 당에서 뭐 이름 지은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장성철 상 한국이 계속 이게 남나 봐요. 한국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한국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희화화된다고 아까 장성도 얘기하셨지만 처음 이 이름이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희화했어요, 사실은. 네. 좀 당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자꾸 쓰다 보면 뭐 입에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국민의힘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뭐 지금 있는 정당과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마지막 한자만 이름이 다른데 그게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뭐랄까 영입이랄까요? 아니면 합당이랄까 이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서울시장이나 대선 후보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철수 대표도 거론을 하셨거든요. 물론 안철수 대표가 금방 얘기는 안 하시고 며칠 있다가 이제 뭐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아주 완전히 차단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말씀도 일정 부분 또 이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차후에 그런 논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합당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염두에 둔 것이 이름을 아닌가. 당명 지었는데 견제하지 않았던 태도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뜻이 같으니까 충분히 영입할 수도 있다는 말을 던졌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열려 있는 상황이다. 뭐 저는 지금 당장 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협상 가능하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당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위를 통과했던 정강 정책 그런 강령과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수정을 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는 지금 이제 사선 연임 금지의 경우에는 당의 특위에 맡기기로 해서 일부는 정치 개혁 의지가 퇴조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종합적인 그런 정강 정책 분야의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선 연임 제한 같은 경우는 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권고사항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정강 정책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삭제한 것은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 보수 야당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잘 제시해줬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래에 와서는 보니까 장성철 소장이 그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일단 전에는 현 제1야당을 지지하면서도 불만을 많이 표출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 시작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막 걸음마를 걷겠다는 아이한테 너는 왜 못 뛰어 하면서 구박을 하면은 그 아이가 뛸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걸음마 걷고 뛸 때쯤에서도 못 뛰면은 그때 이제 비판을 해야 되지 지금은 격려해 줄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야 협치 안 하실 협치를 거라고 그렇게 막 때리시더니 좀 격려도 해주시고 처음 출발하셨으니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이 또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총선 참패로 수렁에 빠진 당내 구원 등판에서 당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안정화시킨 거는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종인 체제가 앞으로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당의 대선 후보군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줘야 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지금 정체돼 있거나 하락하는 이유는 당에 지금 보수 야당의 구심점이 있나? 지도자가 있나? 그런 우구심 때문에 지금 당이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안철수는 옛날에 평가받은 사람이야. 뭐 유승민은 뭐 하겠어. 홍준표는 우리 당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군이라는 분들을 폄하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요, 김종인 위원장에게 저분이 다른 생각 갖고 있나? 본인을 대선 후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선 후보군들을 당 고문으로 임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활동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의 공식적으로 당 조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측근들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앞으로 김종인호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조직도 그렇지만 또 이제 권력 주변에 뭐 측근 얘기 지적하네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뭐 SNS 눈팅만 했었는데 예. 어제 밤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예.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뭐 광주에 가서 했던 행보라든지 아니면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정강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국민 앞에 통합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한 거, 이런 부분은 뭐 어쨌든 통합당이 들어오셔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그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장성철 소장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저는 그 두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사실 당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 뭐 이제 후보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부에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이 들고 있고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견제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커나갈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주면서 결국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뭐 측근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만 하는 것이고, 다른 당무에 함께하는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만약 안 된다고 언젠가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꼭 고민하시고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내에 의견을 함께 모아서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논란 좀 살펴보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지금 관련 문제가 지금 상당히 정치권에 뜨거운 지금 화두가 돼 있습니다. 부대 관계자 녹취록 신원식 의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녹취록까지 발표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100% 확인된 것이 아니고 서로의 주장들인데. 그렇죠. 서로의 주장들만 있는 건데요. 신원식 의원이 가능성, 개연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도 뭐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의견이 양쪽이 충돌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충돌하는 지점이 뭐냐면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예. 그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녹취록이 실제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전 보좌관과 그 사람이 녹취된 내용이 나왔다면 이건 확실한 거지만, 대위의 입을 빌려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분이 지금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자기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좀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본인과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빨리 이게 조사를 해서 이런 충돌되는 지점의 진실이 뭔지를 밝혀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쪽의 의견이 근데 검찰이 왜 오래 걸리죠, 그렇게? 그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결과를 내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부지검에서
장 소장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동부지검에서 빨리 이거를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점점 쟁점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예.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밝혀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표정 그대로 심정을 얘기해 주세요. 최질봉 교수님 아시면서도 얘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어떤 거요? 검찰이 왜 수사 안 8개월 하겠습니까? 동안? 차기 직국상관인 법무부 장관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왜 없겠습니까? 동부지검장 바꿨습니다. 차장 검사 바꿨습니다. 부장검사 바꿨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팀을 다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지금 그 21세기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으시잖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 안정적으로 부분은요, 얘기하시는군요. 추미애 장관이 거의 99%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휴가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강하나 앵커님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죠. 군대에서요 병가를 하려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군의관이 소견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소견서를 적어줘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전산에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휴가 명령서를 줍니다. 병가 명령서를. 이 4개가 없어요. 이 4개가 없이 19일 동안 병가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복귀를 안 해요. 휴가에서 복귀를 안 해서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어요. 왜 복귀 안 해? 그랬더니 나 네. 아파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것은요, 탈영이에요, 탈영. 그래서 영창 가야 될 일인데 이렇게 상장까지 받았어요. 카투사 제대했을 때 상장까지 받았습니다. 현직 집권여당의 당대표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행정 착오가 아니라 거대한 특혜와 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문제로 어제 여야 설전이 오갔던 법사위가 파행을 겪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이 협의가 없었다며 회단지를 막자 국민의힘 사실상 폭정이라고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좀 폭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안 질의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우리 현안 질의 안 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너무 오버해서 한 거다.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의 수도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저거는 국회법에 어긋난 것도 특별하게 아닙니다. 무리한 건 아니다. 폭동이라고까지 불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네. 보네요.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겠네요. 아니, 다른 일은 없죠. 당연히 이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말은 너무 지나친 말이고 네. 두 번째 했던 말은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간사 합의가 없고 의사 일정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의사 일정 잡고 합의해서 다음 주에 질의하면 돼요. 법사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하십시다. 그러면 합의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그건 얘기하면 되는 문제고 아무튼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장 소장이 얘기했던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행사해서 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네. 조사가 필요하고 또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짧게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여야 간의 공방이 오다 보니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군대에 안 갈 상황인데 어머니가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갔다. 그럴 정도인데 상은 못 줄 망정 공픽해서 되겠느냐.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보십니까? 아주 부적절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식과 발언도 문제지만 저는 서른 의원의 발언이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가라고 안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요. 아파서 군대에서 판정을 받잖아요. 당신은 현역병 안 돼. 당신은 공익으로 가. 이런 판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병무 행정이 저는 좀 아픈데도 저는 병원에 저 군대 가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그래 너 군대 가 이렇게 안 해요. 이것은요 서른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큰 설화에 휩싸였다라고 말씀드리고 보호에 싶어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서른 의원이 했던 얘기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하나, 만약에 저는 모르겠어요. 장 소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군에서 판정이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치료받은 어떤 이 내력을 내면 그 판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른의 말처럼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부러 군대를 입대를 했다면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탈영 논란까지 되고 있는 이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넘어간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모 군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갔다고 하는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그 사안과 다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 듭니다. 10초만 얘기할게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으면 박수 쳐주겠어요. 근데 카투사잖아요.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은요 카투사 가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 힘든데 가가지고 고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합수사 말씀드려요. 관건 또 그 상황을 또 살려봐야 살려봐야죠.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뉴스앤 이슈에서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계속 네. 이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건강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